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21대 국회의원이자 서울성모병원 가정학과에 근무하고 있는 신현영이라고 합니다. 우리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은 올해 초부터 유튜브 방송 뉴스핌 TV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살아있는 정보들을 전달해드리고 있는데요. 특히나 젊은이들에게 꿈을 심어주는 프로그램 코리아 뉴스 드림 KYD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요. 이슈 터미네이터에서는 경제와 사회적으로 관심이 많은 이슈들 그리고 현장 전문가들을 모시고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변화할지에 대한 담론들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초고령화 시대를 맞이해서 대한민국 의료가 준비해야 할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입니다. 오늘 토의를 위해서 여러 우리 전문가분들이 같이 배석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그리고 디지털 의료의 어플리케이션 사업을 운영하고 계시는 김도연 주식회사 플라잉 닥터의 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김도윤입니다. 예, 의료 현장에서 디지털 헬스케어를 실제적으로 활용하고 계시는 최인영 서울성모병원 디지털 헬스케어 본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최인영입니다. 예, 무엇보다도 오늘은 보건복지부의 첨단의료 지원관님도 참석하셨는데요. 고영욱 국장님이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본격적으로 우리가 디지털 헬스케어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기 전에 각자의 소개를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어떤 디지털 헬스케어와 연관이 있는지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부천시갑 국민비타민 서영석 국회의원이라고 합니다. 지난 21대에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을 했고 이번에 22대에서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21대 국회에서 디지털 의료 제품에 대한 법안을 제정할 수 있게 대표 발의를 했던 인연으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좋은 지혜를 함께 나누고 디지털 의료가 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함께 논의하는 진지한 토론회 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참고로 서영석 의원님은 제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 열면 제 왼쪽에 항상 앉아 계시는 파트너였습니다. 약사 출신 의원 그리고 저는 의사 출신 의원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고영욱 국장님께서 소개해 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첨단의료지원관 고영우입니다. 저는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보건의료 정책의 미래를 담당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건의료 정보의 표준화, 디지털화, 또 예를 들면 건강정보 고속도로랄지 국가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사업 등을 맡고 있고요. 그리고 아울러서 첨단 재생의료 정책을 맡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국장님. 첨단 의료 지원관이라는 자리가 원래 있었던 건가요? 3년 전부터 복지부에 새로 생긴 직책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 의료를 위해서 첨단 의료를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자리인 것 같습니다. 참 정부 관계자로서 오늘 자리해 주신 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 참고로 보건복지부에서는 이 디지털 헬스케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제도적 지원을 하고자 하는 방향성이 있기 때문에 또 21대 국회 그리고 22대 국회 같이 연대해서 앞으로도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사실 자리한 것으로 저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최인영 교수님 소개해 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성모병원의 디지털 헬스케어 본부장을 맡고 있고요. 또 가톨릭중앙의료원의 정보융합진흥원이라고 하는 조직이 있습니다. 진흥원의 부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런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되어 있는 큰 학회가 있습니다. 대한의료정보학회에서 이사장을 맡고 있고요. 방금 말씀하신 이제 국장님이 세우는 여러 가지 정책들을 사실 병원에 적용하기 위해서 저희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보건복지부와 또 가기부, 산자부와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요즘에는 모든 큰 대학병원들은 그런 디지털 헬스케어 담당 과들이나 그런 조직들이 이렇게 있나요? 최근에 들어서 한 2, 3년 부터 이제 만들기 시작을 했고요. 특히 이제 데이터 중심 병원이라고 하는 보건복지부의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저희가 정말 좋게 평가하는 것 중에 하나가 병원에 CIO를 두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CIO를 부원장급으로 하라는 것이 있어서 저희가 기구도 만들었고 인력들도 많이 충원하였습니다. 아무래도 국가에서 이런 제도를 또 지원해주고 또 그 요구사항에 맞게 부응하는 또 의료기관의 트렌드에 맞게 또 교수님이 활약하고 계시는 거군요. 예, 감사합니다. 우리 김도연 대표님 진짜 현장 전문가로서 오셨는데요. 소개해 주시죠. 한국형 통합 의료 플랫폼인 모비닥을 서비스하고 있는 플라잉 닥터의 김도윤이라고 합니다. 사실 저희가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된 스타트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는 이제 신경외과 전문이고 제가 병원을 10년째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스타트업계선 독특한 포지션이 있기 때문에 아마 불러주신 것 같고, 저희가 이번에 회사가 이제 필리핀을 필두로 해서 동남아시아에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현재 상황들에 대해서 한번 논의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예, 신경외과 의사이면서 또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필리핀에서 활약하고 계신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좀 너무 경직되지 않게 편하게 얘기하셔도 됩니다. 어려운 주제는 아니고요. 앞으로 우리가 미래에 어떻게 전망하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냥 가볍게 토크하는 자리라고 생각하면 되니까요. 부담 없이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얘기하고 싶은 거는 디지털 헬스케어 어디까지 왔냐입니다. 지금까지 어떤 노력이 있었고 어디까지 왔는지에 대해서 첫 번째로 주제를 논의하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고령화 시대에 이 헬스케어에 대한 서비스가 더 강화될 텐데 얼마나 그 필요도가 있는지에 대해서 또 같이 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세 번째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개인보호정보법이나 여러 가지 의료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것들 규제 때문에 더 확산되기 어려운 현실에 대해서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번째로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20대 국회가 새로 열렸고 또 정부에서도 지금 의료대란 와중에도 이런 부분이 따박따박 갈 수 있도록 하는 역할에 대해서 한번 같이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자발적으로 좀 얘기를 시작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 지금까지의 그런 디지털 헬스케어 현 주소인지에 대해서 누가 먼저 얘기해 주실까요? 교수님 먼저 얘기하시죠. 네. 저는 아무래도 뭐 병원의 입장에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이제 병원에 있기도 하고 또 뭐 학교에도 있기도 하기 때문에 양쪽 측면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런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이라는 것이 저희가 뭐 예전에는 그냥 빅데이터, 인공지능 이 정도로 생각을 했다면 요즘에는 또 디지털 치료기기, 전자약, 뭐 LLM 이런 것들이 새로운 기술들이 너무너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 속도를 따라가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입니다. 연구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새로운 기술들을 계속 받아들이면서 저희가 개발해야 되는 이제 그런 이슈들이 있고요. 그것을 또 병원 현장에서 적용하기 위해서는 관련 규제들이 없기 때문에 적용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측면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은 좀 보완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긴 한데요. 저희가 이제 이런 글로벌 뭐 플랫폼 회사들이 워낙 이런 기술에 대해서 독보적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협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도연 선생님께서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사실 이 자리에서 우리 신현영 의원님과 제가 이제 거의 유일한 임상 의사인데, 저는 이제 디지털 헬스케어의 어떻게 보면 과제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임상 의사가 어떻게 적용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약간 빅테크 기업들이 교수님 말씀하신 그런 기술들이 실제 임상 현장과 동떨어진 경우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고, 그래서 저는 디지털 헬스케어라고 부를 만큼 뭔가 혁신적인 기술이 지금 대중화됐다고 보기는 어렵고, 저는 오히려 헬스케어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의료라고 하는 헬스케어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되는 단계고, 디지털 헬스케어라는 용어는 마치 디지털이라는 기술에만 너무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데, 아직까지의 기술력으로는 그렇게 뭔가 대단하게 의료를 혁신할 정도의 한 가지 기술로 우리의 뭐 질병 치료나 예방이나 이런 것들이 바뀌지는 않기 때문에, 저는 그런 측면에서 헬스케어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말이 좀 더 적합하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사실은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사물 인터넷 같은 걸 통해서 환자들을 모니터링 한다든지 뭐 원격 진료 처방이 가능하다든지 굉장히 많은 기술들이 지금 쌓이고 있는데, 문제는 이것들이 임상 의사들이 현장에서 사용할 만큼 과연 대중화가 되어 있고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의문이 조금 들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결국은 의원님이나 우리 모신 다른 패널분들, 우리 국장님도 계시지만은 정부 차원에서 이런 것들을 좀 해결해 줄 그런 부분들을 제가 많이 가지고 나왔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기대가 되는데요. 사실 저도 제가 서울성모병원의 이 진료 과목 중에 제 영역 중에 디지털 헬스케어라는 걸 넣었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지금 비대면 진료나 여러 가지 뭐 디지털 헬스케어를 접목할 만한 게 구체적으로는 보이지 않아서, 사실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 의사들이 그리고 또 약사들과 여러 보건의료의 직능분들이 어떻게 현장에서 환자들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는, 사실 이 프로그램은 시리즈로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긴 하지만 오늘 인트로덕션을 한번 충분히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21대 국회에서 이 디지털 헬스케어의 발전을 위해서 사실 서영석 의원님이 상당히 좋은 법안도 통과시켜 주셨잖아요. 한번 그동안 어떤 노력하셨는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디지털 의료 제품
법이라는 것을 만들었는데 만들어 놓고 보니까 세계에서 최초로 만든 그런 법이 됐더라고요. 그동안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는 있는데 그래서 법제화되지는 않았고 법률화되지는 않았는데 우리 대한민국이 그 개발 속도에 비해서 조금 제도화하는 것을 먼저 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이제 약간의 규제법이긴 하지만 그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나아가야 될 방향을 만들어내고 그런 거라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 큰 의미가 있다고 보고 두 분 선생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디지털 헬스케어의 시장이 워낙 빠른 속도로 지금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우리가 데이터, DNA라고 해서 네트워크 또 AI 이런 것들이 같이 혼합된 여러 가지 기술 발전이 지금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에 비해서 정책적으로 또 입법적으로 잘 따라가지 못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고 어쨌든 디지털 헬스케어가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의 먹거리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닐까라고 보기 때문에 불비한 입법 제도들 빨리 만들어내고 그걸 통해서 산업을 하는 사람은 산업을 잘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국민들은 더 편안하게 의료 서비스를 적응받을 수 있도록 하는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이 형성될 수 있도록 만들어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세계 최초의 법을 제정하신 서영석 의원님이 지금 자리에 해주시고 계시는데 법안 이름이 정확히 어떻게 되죠? 디지털 의료 제품법입니다. 예. 그 당시에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에서도 서영석 의원이 발의해 주셨고 그다음에 국민의힘에서도 의원님이 같이 발의해 주셨고 공동으로 저희가 심사를 같이 참여를 했었는데 그 법안들 보면서 기존의 식약처가 여러 가지 의료기기나 의료 제품, 의약품을 침해하는 그 절차의 규제는 따박따박 있는데 사실 이 디지털 치료기기나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이 디지털 제품들에 대한 원칙적인 규제 방안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프로세스 없이 뭔가 제품이 출시된다 그러면 의사 입장에서는 이 방식을 믿어도 돼? 환자한테 적용했을 때 정확도는 있는 거야? 혹시 사고가 나진 않나? 이런 불안감이 있었을 텐데 그래도 식약처에서 규제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이 디지털 의료기기나 여러 가지 제품들을 제대로 심의하고 승인할 수 있다 그러면 그만큼 신뢰감이 생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이제 안전성과 효율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유효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합리적인 규제 라인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여러 가지 혼선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산업을 발전시키는데 중요한 가이드라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도 21대 국회에서 디지털 헬스케어 제정법을 발의를 했는데 이름이 사실 깁니다. 디지털 헬스케어의 활성화도 있지만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에 대한 법안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의료기관에 있는 여러 가지 보건의료 데이터가 우리나라가 아무래도 전 국민 그 건강보험을 하다 보니까 따박따박 아주 체계적으로 잘 관리가 되고 있는데 이게 표준화되고 실제로 조금 더 가공돼서 유저 프렌들리하게 활용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제도적 한계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21대에 통과됐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마지막 법안 소위에서 그 차관님한테 이 법안 꼭 제대로 준비하셔갖고 저항을 잘 극복하셔갖고 통과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지막 기록을 유언처럼 법안 소위에 남기고서는 나왔기 때문에 22대 때 우리 의원님과 이 정부의 역할에 큰 기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도 말씀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현장에서도 이제 보건의료 정보의 이제 디지털화나 표준화나 이런 게 일어나고 있고 또 이제 산업 측면에서도 뭐 디지털 치료제나 이런 것들이 발명되고 있고 생산되고 있는데요. 지금 정부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을 좀 관리하고 제대로 이제 추진될 수 있는 제도화가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장에서는 이런 수요들이 상당히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모비닥 어플리케이션을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는 김도현 대표님께서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디지털 헬스케어가 다른 산업과 좀 차이점이 하나가 있는데 일반적인 산업을 우리가 볼 때 소비자들이 원하는 서비스나 제품을 공급자가 공급하는 유형으로 이제 시장이 형성이 되는데 디지털 헬스케어에서는 환자도 사용자지만 사실 의사도 사용자의 입장이기 때문에 양쪽의 입장을 고려를 해서 우리가 사용자 디자인이나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조금 부족한 점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서비스 공급자인 의사들이 적극적이지 않으니까 자연히 시장이 형성될 수가 없는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임상의사로서 그런 걸 느끼다 보니까 좀 더 의사들에게 프렌들리한 서비스를 만들고 그렇다고 해서 뭐 환자를 등한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등한시하는 건 아니지만 좀 더 무게중심이 의사나 의료인들이 사용하기 편하게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서 저희는 이제 환자용 앱이 있고 병원에서 사용하는 이제 모비다 클라이언트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나 간호사나 이런 의료인들이
편하게 환자를 관리하고 이런 의료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모비닥 클라이언트가 있고, 모비닥 앱에서는 환자는 그런 제공된 정보를 쉽게 받고 뭐 진료 예약이나 원격 진료를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래서 쌍방향으로 소통이 될 수 있는 그런 식의 저희가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서비스가 본격 출시되고 2년 6개월 정도 됐는데 제 경험상 제가 또 서비스의 개발자이고 창업자이자 동시에 제가 그 서비스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의사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환자들의 수요는 많지 않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저희 나라는 이제 의료 접근성이 굉장히 뛰어난 나라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환자들의 수요가 그렇게 많지는 않고 오히려 보건의료기관에서의 수요가 많습니다. 효율적으로 보건의료기관을 운영하고 환자를 관리하고 싶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수요가 오히려 많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잘 감안해서 서비스를 지금 업데이트를 하고 있고, 하지만 이제 저희가 뭐 규제나 여러 가지 비즈니스 모델을 정립하는 데 조금 한계가 있어서 한국에서의 서비스는 서비스대로 진행을 하지만 저희가 이번에 이제 필리핀 마닐라에 거점을 두고 동남아시아 진출을 이제 하게 된 것입니다. 국내에서 그 모비닥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환자분들은 유료를 국내에서는 사용료를 내나요? 유료를 할 수가 없는 게 가장 큰 한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뭐 국장님 계시지만은 의료법이 개정된 지가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사실은 아주 예전에 73년도에 제정된 이후로 개정이 별로 된 적이 없기 때문에 의료법에는 이제 환자 유인 행위를 굉장히 폭넓게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가 플랫폼을 통해서 환자나 의사에게 과금을 하면 플랫폼의 가장 기본적인 수익 모델이 이제 그런 구독료 모델인데, 수수료나 구독료 모델이 지금 이제 대법원 판례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 환자 유인 행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그런 식의 비즈니스 모델을 정립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실제로 이 의료를 제공하는 의사 입장에서 저도 간간히 비만 환자분들이 오시거든요. 결국에는 비만약 처방도 할 수 있지만 결국엔 근본적인 치료는 칼로리의 식단 관리고 그 다음에 운동에 대한 처방과 관리거든요. 이런 것들은 사실 어플리케이션으로도 충분히 스스로 의료진과 연계해서 관리를 받으면은 더 좋은 결과를 낼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진료실에서는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추천하는 것도 사실은 쉽지가 않고, 그것으로 사실은 유료 서비스나 이런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병원에서 연동해가지고 진료비를 청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굳이 저희가 그런 서비스를 추천할 수도 없고 활용을 하라고 독려할 수도 없는데, 또 의사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우리가 운동 관리를 해주거나 영양 관리를 하기는 한계가 있단 말이죠. 지속 가능한 생활 습관 관리나 이런 라이프 스타일 모디피케이션이 안 되다 보니까 한계가 분명히 여전히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라이프 스타일 모디피케이션 측면에서 봤을 때 굉장히 필요한데, 문제는 이것이 이제 비즈니스 모델로서 확립되기가 어렵다 보니까 사실은 병원에서는 저희 서비스를 유료로 구독하는 병원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결국은 가장 많은 사용자가 환자들인데, 환자들에게 이것을 유료로 어떻게 저희가 비즈니스 모델을 확립하기가 어렵고,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리면 이제 미국에서 이제 한국인 창업자가 창업하신 눔이라는 서비스가 있거든요. 굉장히 유명하죠. 저도 사용했었습니다. 네. 예. 그 눔이라는 서비스가 이제 한국에 론칭을 했을 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같이 이제 헬스케어 서비스 하는 친구들끼리 모여서 한국에선 절대 안 될 것이다. 그랬더니 이제 그 담당자분이 이름을 밝힐 수 없지만 왜 안 될 거라 생각하냐? 우리나라는 진료비가 3,000원인데 3,000원만 내면은 그 돈을 가지고 내 모든 필요한 의학적 지식을 원장님한테 물어보면 되는데 내가 다니면 굳이 돈을 내고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겠냐? 절대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했고, 실제로 이제 한국 사업이 잘 안 됐거든요. 아, 결론적으로는. 결론적으로는. 거기서는 영양사가 온라인으로 상담도 네네. 심층으로 해드리고 그런 서비스였는데. 그러니까 이게 제가 쭉 지금까지 지켜보니까 이게 이제 디지털 치료제 같은 걸 만들잖아요. 만들면 그것을 우선 사용할 수 있는 그 어플에서 의사들의 제공자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가 필요하고, 그것을 수용하는 환자도 그것이 잘 쓸 수 있도록 이렇게 교육되거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필요하고, 근데 문제는 이게 제도권에서 지속 가능하게 되려면 뭔가 이게 이제 차지가 붙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급여화도 되고 급여화되거나 사실 아니면 처방할 수 있어야 최소한 되고. 처방을 할 수 있도록 예. 만들어지지 않으면 이게 지속 가능하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려면 이제 이 거쳐야 되는 시스템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잘 정비돼야지만이 이게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고 이것이 지속 가능하게 발전해서 정말로 국민들에게 알맞은 서비스를 제때 제공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도적 장치들을 마련하는 것이 앞으로 풀어가야 될 숙제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규제하는 게 아니라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안전하게 더 활용해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중요하다는 말씀. 대표님, 그래서 필리핀으로 가신 거예요? 그렇죠. 사실 이런 의료 플랫폼들이 외국에서 굉장히 인기도 있고
발전할 수 있는 큰 이유가 뭐냐면 대부분의 나라들이 의료비가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이런 플랫폼을 통해서 의료비를 절감하는 수요가 있기 때문에 사실 시장이 마켓이 형성이 되는데 우리나라는 의료 접근성이 높고 의료비가 싸다 보니까 환자들이 이러한 어플리케이션이나 플랫폼에 대한 수요가 별로 없거든요. 필리핀만 해도 우리나라보다 국민소득이 7분의 1 이하인데 진료비가 우리나라 2배에서 5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필리핀 환자 입장에서는 원격 의료를 통해서 좀 더 저렴한 가격에 진료를 볼 수 있는 수요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필리핀에 진출을 하게 된 거고 저희가 필리핀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동남아시아를 다 서치해 봤는데 대부분의 국가들이 우리나라보다 국민소득이 5분의 1 이하임에도 불구하고 뭐 진료비나 진료 수가나 물론 건강보험공단 같은 그런 기관이 없는 나라들이 많은데 대부분 그런 진료비가 비싸기 때문에 우리나라보다 그런 현지에 있는 현지인들이 원격 진료를 통해서 좀 더 저렴하게 진료를 보거나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수요가 있는 것이죠. 작년에 디지털 치료제가 하나 나왔고 이렇게 허가가 됐고 그다음에 올해도 하나가 허가가 됐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그 디지털 치료제에 대한 그 연구들이 꽤 많이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디지털 치료제 활용도 그렇고 지금 비대면 진료가 일시적으로 전면 허용되는 시기잖아요. 의료 대란 때문에. 국장님, 이 비대면 전면 허용 언제까지 지금 정부에서는 지속할 거라고 예측을 하실 수 있나요? 지금은 의료가 좀 어려운 시기고요. 어려운 시기라서 원래 정해져 있습니다. 의료 위기에 대한 위기. 이게 심각 단계인 거죠, 지금? 네, 심각 단계에서는 계속 예. 유지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네. 아직 전공의들이 돌아오고 있지 않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심각 단계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거꾸로 얘기하면 의료 심각 단계에서는 비대면 진료를 허용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대목은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이게 정부가 이게 비대면 진료에 대해서 어떤 원칙과 어떤 방향성을 갖고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코로나 팬데믹에 의해서 한시적으로 풀었다가 또 이게 의료 대란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또 대책 없이 풀어놓고 이게 뭐 어떤 기준이 없기 때문에 지금 어떤 가이드라인이 있어야지 최소한 그 허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어떤 통제 기준이 되거나 아니면 더 나아가거나 그렇게 될 텐데 지금은 정부가 손 놓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생기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적절하게 통제하고 또 이렇게 국민들에게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다음 보건복지 상임위가 언제 열리나요? 그래서 아직은 모르겠어요. 열리면 빨리 열리면 열어서. 그때 한번 국회와 정부가 잘 토론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 꼭지로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주제는 고령화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사회가 이제 저출생 그리고 고령화 사회로 아주 눈앞에 다가왔기 때문에 대비를 해야 되는데 있어서 디지털 헬스케어를 어떻게 활용하고 얼마나 필요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인데요. 국장님부터 먼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어떻게 고령화 대비해서 정부가 대비하고 있는지. 우리나라 이제 OECD 최고 수준의 고령화로 인해서 의료비 지출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의료 서비스는 수도권 대도시 중심으로 밀집되어 있고 이제 고령 인구가 많은 농어촌 지역은 인구당 의사 수가 좀 부족해서 지역 간 의료 서비스 접근성 격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헬스케어는 맞춤형 의료나 건강 관리를 통해서 의료 비용을 절감하면서도 국민의 건강 수명을 늘려주고 또 의료 서비스 접근성 격차도 해소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디지털 헬스케어 발전에 따라서 의료기관 방문, 기억에 의존한 문진, 치료 중심의 서비스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원격 의료나 데이터에 기반한 문진 또 예방 중심 서비스가 되면 의료 패러다임이 변화되고 또 이러한 고령화 사회에서 환자 맞춤형 질병의 예방 및 관리를 통해서 좀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정부 차원에서는 상당히 적극적인데요. 실제로 올해 2월에 우리 통과시켰던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법안에도 보면은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통합돌봄을 제공할 때 있어서 사물 인터넷이나 여러 가지 IoT를 접목한 그런 시스템을 같이 제공하려는 노력들이 사실은 보이고 있습니다. 최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고령화 시대에 이런 디지털 헬스케어가 어떤 필요가 있는 건지 그리고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 건지 좀 이렇게 상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저는 이제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이렇게 고령화가 되면 결국 의료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 이런 이제 의료 서비스라는 게 더 이상 병원 내에서만 이루어질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너무 의료비가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이것을 이제 재택이나 아니면 커뮤니티 케어나 뭐 통합 돌봄이나 이런 형태로 변경을 해야 저희가 중증으로 이완하는 것도 훨씬 더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또 그렇게 해야지만 또 적은 인력으로 많은 분들을 진료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건강정보고속도로 사업을 이제 시범 사업을 하면서 그때 저희가 이제 1,000명을 한번 그 앱을 까는 작업을 해봤는데요. 그 시범 사업이 뭔가요? 간단히 소개해 주시면서 말씀해 네.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건복지부에서 이제 건강정보고속도로 1차 사업을 했었었고 이제 플랫폼을 깔고 나서 실제로 이것을 이제 환자들한테 적용하는 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환자의 데이터를 1,000명 정도를 네. 그래서 네. 이제 저희가 한 6개과 교수님들한테 이제 도움을 청해서 임상시험처럼 예. 나의 건강기록 앱을 직접 이제 깔고 그 데이터를 나의 건강기록을 통해서 다운로드 받게 하는 그 사업을 했었거든요. 예. 근데 제일 처음 난관이 뭐였을 것 같으세요? 환자 동의를 우선은 받아야 될 텐데 앱을 깔고 네, 환자 동의 부분은 오히려 예. 쉬웠습니다. 왜냐하면 다 외래 진료로 오신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이거 해보세요, 이거 좋습니다라고 하면 하겠습니다라고 동의하시는 분 되게 많으셨어요. 근데 서울성모만 해도 약 50% 이상이 다 노인분들이시잖아요. 예. 문제는 핸드폰을 자기 이름으로 가지고 있으신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셨고요. 아, 본인 명의가 아니라 자녀 명의나 자녀분들이 가족 명의가 많으시군요. 자녀분들 돈을 내드리고 예. 자녀 이름으로 하다 보니 이게 이제 인증을 저희는 다 모바일 인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 그래서 인증을 본인이 할 수 없는 분들이 예. 많으셨고요. 예. 내가 핸드폰은 갖고 있지만 인증에 대한 소프트웨어를 갖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럼 시간이 많이 걸렸겠네요. 예, 현장에서는. 그래서 한 분 예. 한 분 깔아드리는데 거의 예. 1시간이 걸린 경우가 너무 많고 예. 그러다 보니까 나 이거 귀찮아서 안 하겠다고 이렇게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으셨습니다. 아, 그래서 그게 첫 번째 허들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디지털 헬스케어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사실 모바일 앱이라는 게 가장 중요하고 또 인증이라는 게 결국은 비대면으로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 이런 것들부터 저희가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디지털 리터러시 뭐 이제 이런 디지털 기기를 잘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이 이제 노인분들이 낮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뭐 경로당이나 이런 여러 기관들에서 노인분들한테 이런 디지털 기기를 이용할 수 있는 교육들 이런 것들을 좀 해드리는 것이 저는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정말 좋은 지적인데 예. 얼마 전에 제가 이제 그 한국노인복지회관 협회하고 토론회를 했어요. 예. 근데 그게 그 주된 요소가 뭐냐면 디지털 문명을 해소해 달라 이런 입법을 좀 해줘라. 그리고 복지관이 디지털 그런 문명을 해소할 수 있는 교육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줘라. 그러지 않으면 지금 이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는 디지털 사회에 적응을 못한다. 근데 그것이 노인이나 고령화되는 어르신들만이 아니고 또 장애인이나 또 취약계층의 사람들이 다 그런 지금 디지털 접근성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 실제로 그 사람들이 더 많은 수요를 갖고 있는데 그들이 해결이 안 되면 이 디지털 헬스케어의 접근이 매우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그런 이렇게 가장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교육하고 이런 것들이 매우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좋은 지적이시네요. 국회에서 이런 디지털에 소외된 계층이 훨씬 더 활용을 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지원 장치 매우 필요할 것 같은데 교육에 대한 부분 그리고 디지털 사용에 있어서의 도움이나 이런 지원 시스템이 꼭 필요할 것 같은데 정부에서도 그런 부분은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나요? 네, 당연히 고려하고 있고요. 뭐 정부에서도 의료 취약지 원격 협진 사업이랄지 아니면 응급안전 안심 서비스랄지 또는 이제 AI, IoT를 위한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금 디지털 기기랑 같이 접목해서 건강관리나 의료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고령화가 된다는 거는 결국 이제 만성 질환이 좀 늘어난다는 거고 그런 것 때문에 돌봄 수요가 좀 많이 늘어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복지부 통계도 보면 65세 이상의 한 가지 이상 만성 질환이 있는 경우가 한 거의 70~80% 정도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은 질환을 갖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그 돌봄 수요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의사 중심의 치료 중심으로는 이제 한계가 왔다고 보고 결국은 돌봄 중심으로 어떤 환자 중심으로 패러다임이 이동해야 되는 건데 그런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요소 중에 하나는 결국은 디지털 헬스케어가 그것을 감당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런 정책이 잘 세밀하게 마련되지 않으면 급속도로 이렇게 고령화 사회로 가는 것에 대한 사회 안전망이 사각지대로 빠지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세심하게 정부나 또 국회나 이렇게 신경 써야 될 대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르신 입장에서는 사실 병원 한 번 가는 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집에서 의료진을 직접 만나서 치료를 받을 수 있다면 훨씬 더 효율적이면서도 안전한 그런 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요즘엔 덕거노인이 너무 많다 보니까 갑자기 낙상하거나 위험한 상황에 노출됐을 때 그런 알람을 할 수 있는 응급 서비스 이런 것들이 시스템이 있다면 훨씬 더 국가가 이런 어르신들에 대한 삶을 더 잘 케어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서영석 의원님한테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얼마 전 기사에서 아마존이 일본에서요 약 배송 서비스를 시작한다라는 기사를 봤어요. 그래서 아마 이 디지털 헬스케어가 되면은 원격 의료뿐만 아니라 약 배송에 대한 부분들도 어떻게 디지털화 돼야 되는 그런 미래의 필요성이 있는데 이런 약국에서의 앞으로의 역할 약 배송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까지는 얘기하고 있나요? 뭐 현재까지는 하여튼 그 대면해서 배송 시스템이 아니고 대면에서 이렇게 투약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이 디지털 헬스케어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디지털 치료제의 경우도 이게 그럼 앱을 직접 환자에게 주면 되는 건가? 결국은 그것을 유지 관리하거나 뭔가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이렇게 제도권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그건 또 누가 감당을 하지? 의사 선생님들이 그걸 다 할 수 있나? 이런 이제 종합적인 그 점검을 해야 될 걸로 보여지고 특히 이제 비대면 진료가 활성화되면 우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긴 하겠습니다만은 우선 소외된 지역이나 또 이렇게 어려운 지역에 먼저 배송 시스템이 도입이 되고 그것을 충분하게 점검을 통해서 사회적 갈등이 최소화되는 범위 내에서 새로운 그 디지털 헬스케어 시스템에 맞는 그러한 또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김 대표님한테 직접 의사이면서 이런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디지털 헬스케어가 발달하고 AI다 빅데이터 시대에 보건의료인들의 역할이 뭔가 많이 대체가 될까요? 아니면 훨씬 더 기능적으로 확대될까요? 궁금한데요. 실제로 지금 의사정원 확대가 우리 사회에 되게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정말 늘리는 게 맞느냐에 대한 여러 가지 그 디베이트가 있거든요. 아마 견해가 있으실 것 같아서 대표님. 저는 개인적으로는 디지털 헬스케어가 의사를 대체한다 혹은 보건의료인을 대체하려면 아직도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대체하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인공지능 판독을 저희가 예로 들면은 예전에는 응급실에서 인턴 선생님이 환자를 보고 제대로 된 영상 판독이 힘들면은 영상의학과 선생님에게 문의를 하고 그럼 영상의학과 선생님이 당직을 서야 되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만약에 인공지능 판독이 지금보다 정확도가 올라가면은 인턴 선생님이 보고서 바로 영상의학과 전문의 선생님이 아닌 임상 전문의 교수님에게 그 자료를 노티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은 인력 소요가 줄어드는데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디지털 헬스케어가 보조적인 역할은 아직 보조적인 역할이기 때문에 의사 숫자에 어떤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의사 숫자나 보건의료인의 숫자에 크게 영향을 주진 않고 장기적으로는 보건의료인 숫자는 줄어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왜냐하면 그만큼 한 사람이 여러 역할을 할 수 있고 예. 저는 그것보다도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을 때 제가 계속 기억하고 있었던 게 뭐냐면 이게 이론과 현실의 괴리가 제가 아까 교수님 말씀에서 딱 느껴진 게 뭐냐면 실제로 허들이 그런 앱을 설치하거나 이럴 때 허들이 의외로 개인정보 동의나 이런 부분이 아니고 그런 연세 많으신 분들이 핸드폰에 자기 이름으로 명의로 안 돼 있어서 본인 인증이 안 되고 저희가 그걸 굉장히 많이 느끼거든요. 왜냐하면 원격 진료라는 거는 이제 소아과나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많이 사용하는데 애들도 그렇고 아주 고령층도 그렇고 대부분이 본인 이름으로 된 스마트폰이 없기 때문에 본인 인증이 어려운 경우가 있어서 저희는 제가 임상의사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개발을 할 때 보호자가 대리 접수 보호자가 대신해서 접수하고 인증하고 진료를 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놨는데 문제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이거에 대한 어떠한 그런 정해진 가이드라인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미성년자는 인증을 부모가 대신해도 된다든지 네. 혹은 고령자나 뭐 장애인이나 이런 분들은 보호자가 대신해도 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으니까 실제로는 기술이 있지만은 사용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아까 서 의원님께서 약배당과 관련해서 이제 좀 우리가 사회적인 합의 틀에서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뭐 약간은 불편한 얘기일 수 있지만 약사협회에서 반발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왜냐면 의사협회에서 비대면 진료를 반대했듯이 약사협회에서 약 배달을 반대하는 것도 저는 이해가 됩니다. 충분히. 근데 그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지역 약국들이 고사할 수 있다. 그 근본적으로 지역 약국들이 고사하게 되면은 대형 약국 체인만 남게 되면은 결국은 산업적으로도 문제가 되지만 근본적으로는 환자가 불편할 수 있다라는 게 이해가 되는데 사실 그것도 저희가 기술적으로 이미 해결을 했거든요. 처방전을 약국들에게 균등하게 디바이딩할 수 있는 시스템이 다 있습니다. 지금 있고 그리고 약국의 그 공적 처방 전달 시스템이라고 약학정보원에서 개발한 거에 저희가 다 연동이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것들이 기술은 충분히 마련이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한 컨센서스나 논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실행을 못하는 것뿐이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지금 그런 것들이 정치권이나 어떤 정부 부처에서 논의가 잘 된다면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저희는 환자들이 편리하게 디지털 헬스케어를 이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여기서 핵심이 국장님이 들으셔야 되는데 공적 전자 처방 전달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이게 사적 영역에서 민간 영역에서 민간 기업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게 아니고 플랫폼 업체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게 아니고 공공이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면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이렇게 잘 지역에 있는 로컬 약사들이나 약국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돼야지만이 안정적으로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지고 보건의료 전체 전달 체계를 흔들지 않게 된다 이런 말씀드리고 꼭 그렇게 국장님이 명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게 공적 처방 그 포맷을 약사에서 개발을 했는데 약학정보원에서 개발했죠. 예, 약학정보원에서. 근데 아직까지는 현장에 정착하는데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또 현장에서는 조금 더 결국에는 우리 국가와 정부가 해야 되는 일이 많네요.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앞으로 뭐 고려해 주실 국장님 다른 의견 있으신지. 예. 정책이 좋은 것도 있고 효율적인 것도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건 이해 관계자의 협의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공적 전자 처방전에 대해서는 한쪽에서는 찬성하는 입장이 아닐 수 있거든요. 아까 약국 배송도 마찬가지고 한쪽에서는 또 반대 의견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뭐 아무리 좋은 제도여도 뭐 국민이 동의하지 않으면 못 가듯이 아무리 좋은 제도여도 정책이어도 이제 이해 관계자들의 협의가 우선 되어야 되고 서로 그 과정에서 이제 본인들의 이익이나 또는 좀 미래 방향이 옳다고 생각되면 언젠가는 잘 협의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정부가 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상충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리하는 시간이 좀 필요한 상황이군요. 정부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자연스럽게 고령화 시대에 얘기해서 지금 우리 제도적 한계의 세 번째 논의로 넘어가긴 했는데 그러면 최 교수님 보실 때는 이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이나 디지털 헬스케어 지금 학회 장이신 거잖아요. 네, 우리 정부. 맞습니다. 실제로 지금의 제도적 한계는 어떤 것들이 좀 구체적으로 있나요? 네, 사실 이제 저희가 뭐 데이터 3법부터 해서 정부에서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하셔서 조금씩 규제가 또 개선되고 있는 부분도 사실은 있다고 봅니다. 사실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되기 이전에 저희가 이제 가명정보냐, 뭐 익명정보이냐, 비식별 정보냐, 뭐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해야 되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이슈도 많았었고. 예, 복잡하고 헷갈려요, 사실은. 예. 신병원 앞에서 또 신병원 데이터 절대 못 쓴다, 뭐 노조들이 또 하시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사실 많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데이터 3법이 되면서 적어도 병원 안에 있는 이런 이제 가명 데이터들을 활용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이 됐는데 이게 이제 국장님 말씀하신 여러 이해관계자 이것을 이제 잘 보호해야 된다라는 이제 이해관계자들의 어떤 를 만족하기 위한 규제를 만들다 보니까 그 절차들도 엄청나게 복잡하고 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고 그리고 뭐 하느라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군요. 네, 엄청나게 시간 많이 걸리고 뭐 위험도도 다 평가해야 되고 위험도가 높으면 또 뭐 안전한 곳에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이슈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지금은 저희가 거의 그래도 2, 3년 정도 이제 시행이 됐고 사실 이걸 이제 저희가 할 때 그 복지부 쪽에서 이제 만들었던 사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 저희가 후양적 임상 연구에서 적용하는 사실 특별법이었거든요. 근데 이 특별법이 개인정보보호법의 일반법 때문에 사실 이게 어느 것이 우선이 되냐라고 했을 때 저희가 법률적으로 봐서는
생명윤리법이 특별법이라서 우선적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예. 이 가명 데이터를 활용할 때는 또 개보법을 다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저희는 현장에서 항상 이렇게 헷갈리고 이게 맞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이제 병원 안에 있는 의료진들이 이제 사실 교수님들이잖아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예. 그분들이 임상 연구를 하는 건 사실 임상 연구이고 그때 가명 정보를 할 때는 저희가 IRB만 해서 예전에는 다 했던 것을 이제는 DRB도 해야 되고 IRB도 해야 되고 이 두 가지를 다 트랙을 타야 되는 그런 예. 상황입니다. 그런데 또 좋은 점도 있습니다. 옛날에는 IRB라고 하는 것은 사실 데이터 관점을 보지는 않거든요. 이 데이터의 가명 처리가 잘 됐냐라든지 이것에 대한 보안을 잘 하고 있냐 이런 걸 보지 않는 기구이고 윤리적으로 목적이 적절하냐 이런 것만 보는 곳인데 이제 DRB가 생기면서 저희가 그런 것들 다 보고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제 지금 제일 이슈가 되는 건 사실 반출입니다. 요즘에 이제 병원의 이 의료 데이터를 가지고 사용하고자 하는 뭐 예를 들면 공대 교수님들 예. 또 심지어 뭐 학회 뭐 이제 임상학회들 외부 단체에서 연구 목적으로 활용하면 좀 까다로운가요? 재단, 예. 뭐 이런 회사들 뭐 이런 쪽에서도 많이 하고 있고 뭐 국가에서도 사실 이제 여러 가지 데이터 관련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어가지고 예. 이 병원의 입장에서는 이 반출에 대한 요구가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이 반출을 저희가 어떻게 핸들링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좀 고민이 많고 그것도 어떻게 보면 또 저희 쪽에서는 엄청난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만든 예. 그런 자산인데 이것을 또 너무 많은 양을 요청하는 경우 저희가 이것을 반출해도 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요즘에 이제 분석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고는 있는데 이게 항상 이제 사용하는 입장에서는 부족하신 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나의 환경에서 가져가고 싶다라는 것이고 저희가 그렇게까지는 못 드린다. 뭐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거래가 가능하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거래가 어느 정도 적절한 예를 들어서 뭐 금액을 지불하고 쓸 수 예. 있는 그런 환경이라면 그 정도 금액에서 저희가 적어도 투입한 어떤 그런 노력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아직 어느 정도의 금액이 적절하냐 이런 것들도 없고 과연 이런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만으로도 저희가 비용을 받을 수 있냐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좀 정해진 부분이 없어서 좀 예. 한계점들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내부의 연구자 용도로는 지금 사용할 수 있는데 네. 외부에 있는 제3자들이 지금 요청하면 반출 그래도 일부는 하고 있나요? 네, 하고 있습니다. 근데 특히, 비용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그럼? 뭐 예를 들면 이제 임상 연구비가 있는 경우도 있고요. 예. 있으면, 연구비로 데이터 예, 비용을 예, 좀 그래서 확보할 수 이제 있군요. 그 연구를 수행을 하는 거에 이제 저희가 뭐 연구비로 그냥 받는 것이고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냥 드리는 경우도 예, 있고 그런가요? 뭐 어떤 이제 예. 이걸 신청한 이제 교수님이 뭐 예. 이 기관과 이런 연구를 하기로 했다. 그래서 꼭 해야 된다. 뭐 이런 경우도 사실 있습니다. 아직은 연구 목적으로만 주로 네, 활용이 저희는 되고 연구 있는 거죠. 목적으로 사고 있습니다. 예. 또 여러 가지 현장에서의 답답한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김 사실 대표님은. 네, 예. 교수님 말씀하신 건 이제 대학병원의 주로 사례인데 큰 기관들 연구 목적으로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심평원이나 건강보험공단에서 빅데이터가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것들이 연구 목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고 근데 우리가 디지털 헬스케어라는 것의 아주 기본적인 목적을 생각해 보면은 20세기가 공중보건의 시대였다면 디지털 헬스케어는 개인 맞춤형 의료거든요. 그래서 그 개인이 가지고 있는 과거력, 처방력, 진료 기록들을 맞춤형으로 우리가 라이프스타일 모디피케이션을 제공하는 게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각 개인의 진료 기록이 있는 곳, 바로 동네 병원의 전자 차트가 규격화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사실 대학병원을 살면서 그렇게 많이 갈 일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제 건강 관리가 대부분 되는 곳은 로컬 클리닉이거든요. 근데 지금 로컬 클리닉의 전자 차트 EMR의 API라고 하죠, 저희가. 그 어플리케이션을 서로 인터페이스 연동해주는 그 API가 저희가 규격화가 되어 있지 않고 현재 전자차트 같은 경우에는 일정한 양식을 갖추면 정부에서 그냥 허가를 내주는 시스템인데 인증을 해주는 시스템이지 규격화가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아마 환자분들이 다들 경험하셨을 거예요. 병원 갈 때마다 새로 말해야 되고 자료 다 다시 복사해서 갖다 줘야 되고 그 규격화가 일단 필요한데 그게 단순히 이렇게 병원을 다니면서 환자의 의료 정보를 다시 리셋하는 의미도 있지만 저희 같은 이제 스타트업이나 서드 파티에서 환자 맞춤형으로 디지털 헬스케어 비즈니스를 하려면은 그 정보를 저희가 받아야 되는데 EMR 업체에서 사실 API가 규격화가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저희가 정보를 받기도 어렵고 특정 EMR 업체는 자기네와 연관이 있는 특정 업체한테만 제공을 한다든지 해서 정보 독과점 문제도 일단 있고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환자분들도 아셔야 되는 게 사실 정보의 주체는 환자거든요. 환자 혹은 그 정보를 의료 정보로 탈바꿈시킨 병원의 소유가 되어 있는데 EMR 업체는 사실 그 정보에 대한 소유권이 전혀 없는 상태인데 약간 비유를 하자면 제가 상가 주인인데 이 상가를 전세를 놓을지 월세를 놓을지 내가 결정을 하려고 하는데 건물 관리인이 전세 월세 다 안 됩니다. 약간 이런 형태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거는 정부가 반드시 EMR API 규격화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이 논의를 할 때 디지털 헬스케어가 앞으로 잘 가려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규제가 하나가 필요하고 그것을 또 표준화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런 것이 좀 꼭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료기관에서의 진료 데이터도 있고 그다음에 각 또 더 나아가서 요즘은 이제 웨어러블에 의한 진료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많이 쌓여 있고 그리고 이제 건보나 또 심평원에서 갖고 있는 데이터가 있고 이런 복합적이고 종합적인 그 민감한 정보들이 많이 쌓여 있는데 그것들에 대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런 현상이 생기고 있다고 보거든요. 연구진들은 연구를 했는데 이것이 시장에서 얼마를 내놔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기준이 없고 또 어디까지를 풀어줘야 되는지에 대한 기준이 없고 이렇게 민감한 개인정보에 대한 것들이 결국은 넘어야 될 허들인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런 규제와 표준화를 통해서 뭔가 그 객관적이고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접근해 나갈 때만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러면서 국장님, 예. 이 디지털 헬스케어가 이렇게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데 시대에 맞는 제도가 이렇게 발맞추어 가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의료기관의 정보가 있어도 사실은 다른 데서 쉽게 가져다 쓸 수 없습니다. 일단은 제도가 돼도 어려운 게 표준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정부도 이제 기본적으로 EMR 인증제를 하고 있습니다. EMR 인증제를 통해서 데이터가 호환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먼저 하고 있고요. 예. 또 공단이나 심평원에 가는 정보는 심사 청구 자료이기 때문에 그건 표준화가 돼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메타데이터 등을 통해서 활용할 수 있는 제도는 있습니다. 일부 지금 현재 실행되고 있고요. 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의료기관의 정보 또 개인이 이것을 활용하려면 표준화나 그리고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규제가 좀 필요합니다. 그러한 것들을 위해서 디지털 헬스케어법 제정이 이제 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지금 아직까지는 21대 국회에서는 발의되지는 않은 거죠. 네, 아직 발의되지 않았고 21대 때는 신 의원님도 발의하셨고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도 예, 강기훈 발의돼서 의원이 발의해서 여야가 같이 발의하고 심의를 한 두세 번 했었는데 아직까지는 여러 가지 데이터 활용에 대한 우리 국민과 시민단체에 대한 불안이 남아있는 거예요. 나의 민감 정보가 어디에 새나오거나 해킹당하거나 노출됐을 때 아니면 내가 보험 상품을 가입할 때 뭔가 불이익을 받는 건 아니야? 그런 용도로 활용되는 거 아니야? 이런 불신들이 분명히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국회와 정부 그리고 다 같이 전문가들이 해야 될 일들이 같이 국민들과 소통하면서 그런 범위까지의 우려를 굳이 가질 필요가 없다라는 안심을 시키고 어디까지 우리가 제대로 안전하게 관리할 것이냐에 대한 소통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민감 정보이기 때문에 이제 제일 저항이 많은 게 이제 개인 정보에 대한 보안이 어디까지 될 거냐 하나가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이 정보가 과연 공적 기능으로 사용될 거냐 이게 민간의 보험회사나 이런 데 민영화되는 도구로 쓰지 않겠냐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가 많은 것이 이제 저항의 궁극적인 요소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저는 여기 있는 분들이 더 열심히 일해서 일하는 정부, 일하는 국회, 일하는 전문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는 게 그냥 이제 저도 환자 진료하면서 MRI도 찍고 CT도 찍고 그러는데 다른 병원을 보내드릴 때 아직도 병원에서는 CD로 구워가지고 가가지고 그 병원에 또 등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요즘에 뭐 클라우드도 있고 수많은 그런 호환 시스템들이 발달하고 있는데 아직도 CD 구워갖고 들고 다녀야 되니까 참 답답할 노릇이시더라고요. 저는 사실 정부 부처나 의원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게 법이 좀 더 명확성을 지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구체성과 네. 명확성.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뭐 민감 정보를 우리가 익명이나 비식별로 보호해야 된다고 당연히 동의를 합니다. 제가 의사이기도 하기 때문에. 근데 문제가 뭐냐면 개인정보보호법 저희가 3조 7항 보면은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익명 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익명에 의해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한 줄이 끝이거든요.
그럼 익명과 비식별의 수준이 어디까지여야 되는지, 어떤 식으로 익명과 비식별이 처리가 돼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가 없기 때문에 사업하는 사람들은 이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 여기까지 했을 때 괜찮은 건가? 혹은 이거보다 더 내가 비용을 투입해야 되는지. 그래서 좀 더 관련 법들이 명확성을 지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굉장히 동의하고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도 사실은 개인이 동의하면 자기 정보를 이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보건의료 특수성이 고려되지 않은 채 이제 규정되다 보니까 좀 명확치 않은 측면이 있어서 보건의료 쪽에 디지털 헬스케어법이 되면 의료 데이터의 민감성을 고려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또 법적으로 명확하고 안전한 테두리 내에서 의료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그 의료 윤리에 대한 부분 그리고 개인 민감 정보의 관리에 대한 부분들이 더 좀 강화되고 있는 부분의 추세가 있는데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사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몇 달 전에 유권 해석을 좀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조금 더 이 활용에 대해서는 유연해졌다고 얘기 들었는데 제3자 전송권에 대해서는 지금 어디까지 정리가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기본적으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면 이제 개인이 동의하면 자기의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데 만약에 보건의료 정보라고 하면 그 받을 수 있는 기관을 이제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또는 그 개인정보위원회 위원장이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줄 수 있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 지정된 기관만이 받을 수 있는 체계까지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개인정보위원회에서 관리하는 데이터들은 사실은 뭐 보건의료 데이터뿐만 아니라 뭐 금융, 소득, 보이는 여러 가지 사회적 지표들을 다 관리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일괄적인 부분이긴 하지만 보건복지부에서는 이 보건의료 데이터는 워낙에 뭐 산부인과, 비뇨기과, 그 여러 가지 뭐 정신과 같은 민감 정보를 다루고 있어서 이런 부분을 다룰 때는 제3자의 전송을 하더라도 그 받는 기관과 실제로 그 데이터의 범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해야 된다. 네, 라고 맞습니다. 주장을 하고 계시는 거죠. 보건의료 정보 데이터를 받을 수 있는 기관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정리가 되려면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시행령이 더 만들어져야 되나요? 아니면 디지털 헬스케어법에서 그것을 규정해야 되나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에서도 일부 반영이 되어야 되고요. 아울러서 디지털 헬스케어법이 되면 디지털 헬스케어법에 좀 더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디지털 헬스케어법이 제정법이기 때문에 공청회는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사실은 검토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수렴을 하면서 그런 불안과 그런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예. 재정법은 아시다시피 당연히 공청회를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22대에서 이루어지기를 좀 기대를 해보면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정책적 방향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마 의료 전문가분들 그리고 국회와 정부 현장에 이런 개발자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 디지털 헬스케어가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어떻게 발전해야 되는가에 대한 여러 가지 기대와 생각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누가 먼저 해주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우선은 그래도 현장의 개발자분께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저는 개발자는 아닙니다, 의원님. 개발은 안 하고 네, 그러면은 저는 예, 운용은 그냥 창업자인 거죠. 창업자. 네네네. 예, 개발은 저희 개발자들이 하고 있고 예, 사실 디지털 헬스케어가 우리나라에서 저는 사회적인 컨센서스만 생긴다면은 그리고 이런 규제들만 물론 당연히 규제해야 될 부분은 규제하되 어떤 산업적인 측면에서 국가 경제도 도움되고 환자들에게도 도움되는 방향으로만 규제 혁파가 된다면은 사실 기술 수준은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최상위권이거든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동남아에 진출할 때도 보면은 한국이 너무 규제가 많다 보니까 한국의 플랫폼을 백본으로 가져가면은 할 게 별로 없습니다. 우리나라보다 심한 나라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물론 필요한 규제도 있지만 비합리적인 규제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원격 진료를 예로 들면은 아까 제가 의료법이 개정된 지가 굉장히 오래됐다고 말씀드렸는데 의료법에 의사는 의료기관에서만 진료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의사 입장에서는 퇴근하고서 뭐 엑스트라로 내가 환자를 본다든지 혹은 내가 뭐 친한 지인이나 혹은 가족이나 혹은 내가 모니터링을 잘 해야 되는 환자를 집에서 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필리핀에 진출하면서 당연히 현지 로펌의 자문을 받아서 현지 규정을 살펴봤는데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의사가 의료기관 내에서만 진료해야 된다는 규정 같은 건 없습니다. 의사의 자율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법들이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별로 필요하지 않은 규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의사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좀 규제를 혁파한다면은 디지털 헬스케어가 개인의 정보를 보호하면서도 우리나라의 여러 스타트업이나 기업들이 정말로 전 세계의 디지털 헬스케어 트렌드를 선도할 수 있는 국가가 되고 그런 회사들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뭐 의원님들이나 여러 정부기관에 계신 분들이 좀 더 저희의 현장의 의견을 많이 들어주셔서 함께 노력을 해서 발전시켜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당장은 이제 그 직면한 문제가 비대면 진료를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이제 그 숙제로 다가올 것 같고요. 빠른 시간 안에 그 문제가 해결이 돼서 정말로 디지털 케어에도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갖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이제 디지털 헬스케어는 여전히 그래도 어떻게 규제를 합리화할 것이냐는 숙제하고, 그다음에 산업 발전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이냐 하는 두 가지 축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 속에서 잘 정제된 형태의 허들을 만들어 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다만 이 4차 산업혁명과 또 AI, 빅데이터가 많아지고 있는 이런 시대에는 결국은 비약적인 기술 발전이 일어날 것이라고 보고, 그러면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폭발적인 기술 발전이 일어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돼서 어떤 보다 더 개인에게 맞춤형으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가 필요할 걸로 보여지고, 또 그런 것이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뭐 블록체인 같은 보안 시스템이 잘 갖춰지도록 하는 기술 발전이 무엇보다도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제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원격 의료나 또 웨어러블 디바이스들이 잘 관리돼서 그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의 삶의 질이 좀 더 나아질 수 있도록, 그리고 더 정말 적합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그런 사회, 그것이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이기도 하고 앞으로 개인의 행복을 위해서 가야 될 어떤 보건의료의 방향, 또 디지털 헬스케어가 추구하는 방향, 이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갖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서영석 의원님 보니까 국회 전문가들이 점점 많아져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 국회가 뭐 법사위도 그렇고 여러 가지 특검이나 이런 탄핵이나 이런 이슈 때문에 정신이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성실하게 스크립트 준비해 오신 의원님 감사드립니다. 이게 쉽지가 않은 걸 알고 있거든요. 예, 최 교수님 말씀 주시죠. 네, 저는 아까 이제 대표님 말씀하신 그 비대면 진료에 대한 부분에 정말 동감을 하는데, 사실 이제 요즘에 워낙 저희 병원에도 이제 의료진들이 부족한 상황이다 보니까 얼마 전에 저 영상학과 선생님이 1년 연수를 이제 가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요즘 영상이야 다 이렇게 사실 이미지로 이렇게 띄워서 보면 되는 거니까 미국 가서도 하시면 되는 거 아니냐. 시차도 다 괜찮지 않냐 이랬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여기 직원이고 직원이 잠깐 가 있는 동안 원격으로 들어오는 것도 안 되냐 그랬더니 안 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너무 가혹한 요구를 하셨네요. 연수와 안식년을 쓰시는 건데. 그래서 아니 뭐 원하면 하실 수 있는, 일단 뭐 이렇게 이제 제도가 되면 원하면 하실 수도 있고 예. 안 원하면 안 할 수도 있는데 그런 거 자체가 사실은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이제 뭐 정말 우려가 되는 부분들은 좀 미뤄놓고라도 좀 그래도 많은 부분 이런 케이스는 할 수 있겠다라는 그거부터 조금씩 저는 해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부장님이 이게 심각 단계가 풀리면 비대면 다시 안 될 거다라는 그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정부는 상당한 의지가 있고요. 사실은 지금 법안은 지금 통과 안 됐는데 시범 사업으로 허용하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금씩 예. 한 발자국 가야 사실 산업계도 발전을 하고 또 그게 좀 그래서 의료계도 도움이 그 되는 대목이 것 같아요.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예. 비대면 진료를 허용했을 때 정말로 이렇게 모두 다 공감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범위로 사실. 가야 되는 예.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무한정으로 풀어버리면 부작용이 더 크게 보이거든. 그러면은 이 제도의 합리성들을 찾아가기가 어려워지고 저항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조심스럽게 다뤄야 되는데 너무 막 들어가지고 좀 걱정은 됩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어떤 가야 될 길은 또박또박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저도 제가 비대면 진료 법안도 내고 했던 이유는 무제한 완화시키면은 사실은 선용하는 사례보다는 악용하는 사례들이 계속해서 의료의 질서를, 생태계를 파괴할까봐 그런 우려들이 계속 있었는데, 지금도 사실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디서 우리가 감지하지 못하는, 꼭 피해 사례가 나와야지 인지가 되는 그런 우리 사회 현상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앞으로 어떻게 체계적으로 잘 관리할 건가. 그래서 국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
의사였을 때 제가 보건의료 정책과장을 했고 비대면 진료를 담당했습니다. 그 당시에 의사협회랑도 많이 협의를 했었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아는 사실은 비대면 진료를 어떻게 하겠다는 가지고 있었고 제가 그 의협이 이렇게 총회 같은 데서 한 300분 이상 오셨을 때도 이제 비대면 진료를 이런 식으로 추진하겠다고 이제 설명을 드린 적도 있었고 의사 선생님들 많이 공감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협의를 통해서 비대면 진료 안도 이제 지금 담당 부서에서 만들어 나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김 대표님이 저기 의사는 의료기관 내에서만 한다는 것은 약간 오해가 있는데 지금도 왕진이 가능하고 의료기관이 있어야만 진료가 가능하다. 근데 유상으로 할 때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무상으로는 뭐 의사 선생님 진료할 수 있다. 다만 처방은 의료기관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래 디지털 의료 발전을 위해서는 저는 이제 정부의 역할은 제도 기반을 조성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메타버스 등 디지털 헬스케어에 사용되는 다양한 디지털 기술을 아직 앞으로도 이제 더욱 빠르게 성장하고 변화할 것입니다. 반면 이 디지털 기술이 적용되는 의료, 건강관리는 전통적인 규제 영역이고 또 의료법이나 국민건강증진법 등으로 관련 행위와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법 제도를 유지하면서 또 새롭고 빠르게 등장하는 디지털 기술 포괄하기나 어려움으로 이제 그레이존이 해소할 수 있는 새로운 법 제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디지털 헬스케어법 제정을 통해서 보건의료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 생태계를 조성하고 또 보건의료 및 건강증진 정책과 일관성 있는 디지털 헬스케어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디지털 헬스케어의 주제로 이렇게 현장 전문가 그리고 정부, 국회의 대표자들이 모여서 그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발전해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미래에 대해서 논의를 해봤습니다. 고령화 시대를 맞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훌륭한 의료의 시스템을 갖고 있지만 앞으로 더 디지털 헬스케어와 접목한 맞춤형 그리고 환자 중심의 의료로 우리가 변화해야 된다는 숙제를 갖고 있는 만큼 오늘 뉴스핌 TV에서 이 디지털 헬스케어를 주제로 해서 심도 있는 논의가 됐고요. 아마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더 많은 현장 전문가들께서 힘을 받고 환자들을 위해서 또 접목하고 활용하는 그런 여러 가지 노하우들이 계속 축적될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오늘 뉴스핌 TV의 코리아 뉴스 드림을 취지로 해서 이렇게 이슈 터미네이터를 진행해봤는데요. 여러분 잘 보셨나요? 아마 오늘의 프로그램을 보시면서 앞으로 나는 의사를 만나고 약사를 만나고 병원에 가면서 이 디지털 헬스케어를 어떻게 접목해서 더 건강하게 내 몸을 관리하고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실 것 같습니다. 함께 해주신 네 분의 참석자님 감사드립니다. 이슈 터미네이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